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현재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 끝난 미국의 이제 각 지역의 중요한 선거 가운데서 아침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분석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어제 민주당이 많이 이겼지만 그렇다고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이 내년에 뭐 이기는데 큰 힘이 된다 하는 보장은 없지만 어떤 추진력 정도는 좀 확보를 해놨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형을 소환을 했습니다. 뭔가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고, 대통령의 딸, 전 대통령이요,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가 뉴욕에서 그 본인 가족의 비즈니스 사기 재판에 증언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린 뉴스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아니,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한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어떠한 그 팔레스타인이 뭐 이를테면 주권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것, 거기에 세계가 주목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더 많이 편안하게 살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같은 내용을 뉴욕타임즈와 여러 명의 하마스 지도자들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하마스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 전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먼 나라의 과거의 소설이다 하고 보면은 아주 재미있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이런 내용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면, 지금 뭐 만난다 하는 뭐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 미팅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군사 간의 통신 같은 것을 지금 막혀 있는데 다시 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뭐 더 안정이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 외교부 부장이 지난주에 와서 그럴 뜻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뭔가 오해해서 군사적인 분쟁이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마스가 일부러 쳐들어간 거잖아요.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여러 가지 경쟁도 하고 뭐 적처럼 대하기도 하지만 협력해야 될 것도 있고 할 일들이 서로 너무 많은데 불필요하게 군사적으로 이해가 아니라 오해해서 두 나라가 군사적인 대치를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군, 통신 이런 거 재개한다는 발표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펜타닐은 뭐 중국 하면 전부 그런 거죠. 이번에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도 펜타닐 제조 물질을 뭐 멕시코 쪽으로 수출을 해서 멕시코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오거나, 아니면 역시 그 물질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 중국이 그런 원료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 기후변화 등등 두 나라 지도자가 전부 국내 청중이 있죠. 미국도 중국도. 그런데 이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미국 내의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잘 보여야지 되는 그런 이슈, 그러니까 약한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약을 훨씬 덜 받죠. 더군다나 독재 스타일과 민주주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외교적인 미팅에서 지금 최고의 투 탑이 만나는 거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투탑이 만나는데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 그래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뭐 군 통신 장비 같은 것들도 작동을 하지만 여차하면 지도자들끼리 그게 아닌데요 하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너무너무 잘 알려진 뭐 외교관계 전문가라고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또 미국에도 가끔 오셔서 연설도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그때 말 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정도의 식견이 있는 분이 그렇게 파악을 하신다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중국과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무척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그 전쟁, 그런 부분들을 뭐 이스라엘 하마스는 그 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그분이, 그 외교 문제 전문가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주적을 중국으로 해야지 되는데 러시아로 주적을 잘못 잡았다,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주적은 지금 중국과 기후변화 등에서는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중국입니다. 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뉴스에 조금 관심만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고 싶은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를 원한 게 아닙니다. 침공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트리 쿠션 쓴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여러 입장에서 그랬던 것이지, 그리하여 미국도 이 중국을 상대해야지 되는 힘을 그쪽에 뺏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주 세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천적인 문제로 어떤 나토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다면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니 왜 그쪽에서 그렇게 힘을 다 빼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적은 미국이 정하고 있기로는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과거와는 달리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러시아와는 좀 잘 지내는 것도 필요하다. 러시아와 잘 지내보려고 리셋 버튼을 미국이 많이 눌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이상한, 뭔가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무조건 블라디미르 푸틴을 본인보다 훨씬 윗단계에 두고 존경하는, admire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눌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것도 점잖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외교 문제를 의논하는 그런 국제적인 미팅에서 만나서 점잖게 얘기를 했었죠. 리셋 버튼을 눌렀었습니다. 아무튼 그 점은 제가 지금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의 이 선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번역하는 뉴스를 통해서만 미국 뉴스를 접하신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아주 핵심까지는 못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뭐 번역을 하시는 분들, 미국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걸 바라볼 때와 한국에서 바라볼 때는 서로의 관점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제의 여러 중요한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선거들은 무척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침에 제가 맨 앞부분에 전해드렸으니까 그 클립을 좀 보시면 될 테고요. 놀랄만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여론조사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선거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화당이 이긴 것은 미시시피에, 그것도 현재의 주지사입니다. 현재의 주지사가 민주당인데 없고
공화당 당선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의 스캔들, 돈과 연관된 문제가 있는 그 딥스테이트잖아요. 사우스고 미시시피가. 그런 공화당 주지사가 민주당 도전자를 이기고 재선됐다.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의가 민주당이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그럼 왜 이렇게 이겼는가?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인기가 없고 어떤 부분은 민주당도 너무 극좌의 이슈를 가지고 간다 하는데 왜 이겼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2018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그 당시죠. 코비드 전 그때부터 미국 정치에 특히 이제 민주당의 원동력은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운동에 대한 반대와 두려움입니다. 민주당과 어느 정도 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그게 2022년도의 선거에서도 지난해 선거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4년도에도 지금 다른 트럼프의 대안이 아니라 트럼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트럼프는 좋아하면서도 트럼프가 주도하는 마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겁니다. 공화당은 생각할 것 없어요. 어차피 무조건 트럼프니까. 민주당과 무당파가 마가에 반대해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너무 미국을 극우로 가고 그리고 뭐든지 음모론으로 풀고 나에게 좋은 거면 오케이, 나에게 나쁘면 다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걱정하는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도 그런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게 대표적인 게 낙태잖아요. 어제 저녁에 션 해니티 팍스의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이 낙태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준다, 겁박을 한다. 말하자면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아니 낙태 이슈로 겁을 주는 게 공화당이라고 그러면 말이 되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수십 년 동안 낙태를 한 뭐 22주일, 23주일까지는 허용을 했었던 것을 극우적인 성향의 연방 대법관들이 그거 주에서 알아서 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 낙태는 보통 한 뭐 12주일 이 안에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의 경우에. 그런데 야,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국가에 그 같은 극우적인 시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오하이오 주에서도 그렇고 켄터키 주에서도 민주당의 주지사가 또 재선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버지니아 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공화당 주지사가 열심히 돈도 모으고 선거 운동에도 각오해서 그나마 또 한 임신 15주일 정도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자 하는데도 그 운동하기 위해서 주의회를 공화당으로 싹 바꾸고 싶어 했죠.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이건 하원까지 뺏겨버렸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 그런 일들이 다 낙태와 관련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주는 왜 또 중요하냐면 최근에 미국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2020년도 그 선거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 그런데 점점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다 보다 못한다 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주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못한다고 하는데도 이 공화당의 아주 그 극우적인 낙태를 앞세운 이 같은 정책을 싫어한다는 게 이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주의 글렌 영킨 주지사는 인기 있는 주지사이긴 하지만 좀 뒤늦게라도 트럼프 대안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야? 이 꿈은 사라진 거죠. 그 기대는 이제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켄터키라는 딥스테이트에서 앤디 비시어라는 주지사가 오늘도 얘기하더군요. 여기가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주지사로 4년 전에 1% 정도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켄터키가 지역구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거기가 또 폴 라이언이잖아요. 켄터키 아주 베테랑.
그 사람들이 다 지지한 공화당의 라스트 네임이 카메론, 데이빗 카메론이었던가요? 아무튼 그 검찰총장을 이기고 재선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오히려 앤디 비시어가 이번엔 아니지만 2028년도 45살밖에 안 됐고 대선에 민주당 대선 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물론 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 결과, 그 밖에 무슨 뭐 마리화나도 보수적인 주에서 합법화한다던가 진보적인 주에서도 홈리스 피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규제를 좀 해야지 돼 하는 것은 통과가 됐고, 또 역시 진보적인 도시에서 주택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홈리스 피플도 많이 생기는 거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뭐 지지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선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어느 것도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안심할 만하다, 아니면 의회 선거에서도 이걸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 주진 못하지만 분명하게 어제 민주당이 이슈나 사람 면에서 많이 이긴 그 메시지는,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라든가 아니면 극좌적인 민주당의 이슈를 싫어하고 때로는 환멸까지 느끼면서도 공화당의 마가 노노노노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이슈와 사람으로, 심지어 딥스테이트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재선될 수도 있다는, 민주당이 여전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추진력 정도는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방하원감독위원회가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을 내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뭐 소환장 보낸다고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나갈지 나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대통령 그 탄핵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화당이 해왔던 것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하원감독위원회 의장이 제임스 코머인데, 오늘 왜 이렇게 켄터키가 많이 나오죠? 제임스 코머, 이제 켄터키가 지역구인 그런 의장이고, 제가 제임스 코머에 대해서 뭐 좀 볼 게 있어서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니 왜 그게 없나요? 제임스 코머, 켄터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제임스 코머가 이제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HIJK, 제가 때로는 참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켄터키 HIJK, 네, 혼돈이 됐었는데 프리덤 코커스는 아니네요. 제임스 코머가 HIJKL, 네, 아니고요. 해서 이 사람이 주도를 하는데, 공화당에서 조사를 계속 해왔지만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외국과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서 돈을 벌었다던가 뇌물을 받았다던가 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공화당이 왜 이 제임스 바이든이라는 형을 소환했냐면요, 제임스 바이든과 조 바이든, 아버지 바이든 사이에 동생이죠. 그러니까 25만 달러 은행 거래가 있었다. 이 돈이 헌터 바이든이 제임스 바이든에게 보내서 제임스 바이든이 그 25만 달러를 바이든에게 입금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메신저를 포함한 많은 언론이, 이건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은행 거래니까. 그 검토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형제들 사이에, 현 대통령 조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 사이에 서로 돈을 이제 꿔줬다가 받은 이런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 밖에도 무슨 뭐 헌터 바이든의 현재 와이프라든가 뭐 등등 여러 사람,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형인 제임스 바이든의 와이프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소환을 의회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으로서 이제 증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의원들조차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증거가 없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탄핵 수순을 밟자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잦아드니까 이 같은 일을 시작을 하네요. 이방카 트럼프가 지금 뉴욕에서 아빠
그리고 아빠의 둘 아들, 오빠들이 한 그 증언을 똑같이 이제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 남자와는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어조로, 어떤 때는 우체국이었던 그 빌딩을 이렇게 해서 한 400만 달러 정도 번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데, 검찰 측에서는 1억 달러 넘게 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어떤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는 것은 제가요 그때 첫 아이를 임신해서 병원에 있었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는 했고, 분명한 것은 본인은 재무 여기에 많은 아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시에 골프장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본인은 또 다른 리조트에 집중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는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은 피고였는데 증인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기록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마스의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남부를 10월 7일에 육해공 다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서 1,400명을 살해하고 한 240명 정도를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저질렀는가? 여러 명의 하마스 지도자들을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인터뷰를 했대요. 하마스가 인터뷰 많이 합니다. 보통 미국의 매체들이 인터뷰를 안 해주지만 또 하마스도 가려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BBC라든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은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 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짜뉴스야 이렇게. 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다 읽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다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하마스가 됐건 이스라엘이 됐건 정통한 정치인이 됐건 아니면 조금 불량한 정치인이 됐건 공통적으로 이코노미스트, BBC,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많은 매체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냥 허접한 것과 인터뷰를 안 하는 그런 그 악의 축이든 선의 축이든 그 주체도 이런 매체와는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본 걸 보니까 왜 공격을 했는가?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이슈가 지금 점점 가라앉고 있다. 가라앉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래서 이거는 폭력이 있을 때만 팔레스타인을 쳐다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으로 이걸 보였고 다시 팔레스타인 이슈를 테이블 위로 올리는데 성공했다. 라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생각해 보면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뽑은 정당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의사 마취약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다쳤는데 병원 복도에서 막 그걸 어떻게 하느라고 어두운 곳에서 비명을 지르는 어린이들이 있고, 중동 전역에 전쟁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우려가 확산되는데 하마스는 전쟁 확산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다 전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등등, 또 이 한켠을 넘어가서 그 뒤와도 아랍 국가와 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와 전선이 다 형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대학살이 오산으로 인한 대학살이 아니고 그 결과가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정반대, 위대한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 유지를 깨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더욱 불안정한 새로운 장을 여는데 하마스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마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했대요. 이스라엘이 너무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마스의 최고 지도부 카릴 알 하야 이런 사람들,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방식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했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아랍 그쪽 지역에서 어느 국가도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하마스,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국가 설립.
이스라엘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할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태가 모든 국경에서 영구적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 과거부터 보게 되고 아랍 세계는 우리 팔레스타인 편이 될 겁니다. 팔레스타인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마스 지도부의 얘기입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계획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하메드 데이프라고 군 총사령관, 사령관이 많지만 총사령관,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보낸 야히야 시누아르. 야히야 시누아르하고 모하메드 데이프하고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친구가 무하메드 달란인데, 무하메드 달란은 이 하마스가 아니라 3명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너무너무 절친한 이 달란은 하마스의 라이벌인 파타당의 보안 책임을 맡고 있었고, 이 스토리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보낸 야히야 시누아르, 이 사람은 이제 군 총사령관이 아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서한지구, 왜 이제 10월 7일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자지구는 가자고 하마스가 활동을 하는, 서한지구 파타당이 활동을 하는 그 서한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너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성전, 이스라엘도 성전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스크를 막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가고, 아크샤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다. 더군다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막 에브라함 어코드에 조인하려고 해서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때다 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야 시누아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마드 1세대인데요. 20년 넘게 이스라엘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한 것은 그 이스라엘은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면, 우리 하마스 지도자들을 감옥에 보내면 그게 감옥이 무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학교였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을 다지고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완전히 그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데, 왜냐? 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아니, 왜 남의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1948년 그 당시에 70만 명을 다 강제로 집을 떠나게 하고, 지금 그 피난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절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1948년도에 이렇게 쫓겨갔구나, 다시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포로 석방으로 이스라엘이 한 명의 군인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1000명에 풀어줬습니다. 팔레스타인 포로를. 그 가운데 지금의 그 아히야 시누아르라는 이번 공격 사건의 한 면에서의 축, 또 다른 군사적인 면에서의 축은 이제 다른 그 친구지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투는 어떤 이스라엘이 우리 벽을 가둬놓고 연료도 좀 더 달라, 뭐도 더 달라, 우리도 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자 지구를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이고, 세계가 주목했으니 우리는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하메드 그 데이프 같은 그 총 하마스의 사령관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암살하려고 수없이 암살 시도를 하고, 전쟁 중에는 그가 집에도 없는데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막 어린 딸까지 몰살시키고, 무슨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막 폭탄을 터뜨리고, 주변 사람들 다 숨지고, 본인도 휠체어에 타고 팔다리 눈도 한쪽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럴수록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우리의 이것을, 주권 같은 것을 확립하지 못하는 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투쟁을 해야지 된다. 투쟁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그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하마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마스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본인들의 살아온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으로 그들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기까지죠, 우리는. 자, 여기까지. 오늘 좀 길어졌네요.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